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여인 야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세도 가문 집안의 청수라는 유명한 한량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도가의 자손이라 과거도 안 보고 충청도 어느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죠. 그 고을에는 임원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고을에서 단연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스라의 미랑과 중호라는 남매를 두었는데 미랑이라는 딸은 소문난 미인으로 여러 곳에서 혼담이 오갔지만 잘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딸아이를 시집 보내야 하는데 마땅한 혼처가 없어 걱정이네. 그리고 아들인 동생 중호도 누나 못지않은 미남이었는데 누나인 미랑을 닮아 여자처럼 피부가 희고 예뻤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신의 세도를 이용해 재물을 모으거나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부자가 되었지만 이모는 자신의 노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을의 거지들을 집으로 불러 숙식을 제공했고 나그네들 또한 며칠씩 식객으로 머물다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의 집은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그런 그에게 약점이 있다면 평민 출신이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 고을 양반들에게 많은 학대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양반이 아니면 벼슬에 나아가지 못했으며 아무리 똑똑해도 별 볼 일 없던 시대였죠. 이 고장 토반의 행패는 다른 고을보다 더 심해서 고을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임원 역시 원님과 양반들에게 많은 재물을 뜯겼고 억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어지럽고 부패했기 때문에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세도 가문의 청수는 이 고을로 부임하면서 이방을 자신의 신복으로 만들었고 고을 최고의 명기를 불러 수청을 들게 하면서 재물을 긁어모으는 방법을 지시했어요. 이복의 이방? 고을의 상놈 중에 누가 제일 부자더냐? 임원이란 놈입니다. 그래, 그럼 그놈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겠느냐? 트집을 잡아 족치면 해결될 것입니다. 트집 잡을 좋은 방도라도 있단 말이냐? 그러자 이방은 간사한 웃음을 띤 채 원님 청수의 귀에다 속닥거렸습니다. 오, 그래, 그렇게 예쁜 딸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겠구만. 그로부터 며칠 후 이방이 사령을 앞세우고 임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방께서 어쩐 일이오? 원님께서 자네의 고명한 딸을 한번 보시자고 하네. 무슨 일로요? 원님의 마음을 낸들 알겠나? 그저 미랑의 소문을 듣고 그러시는 것 같네. 혹시 하나 중신이라도 할지. 농담도 잘하시는구려. 원님이 무슨 매파라도 된답니까? 웬 군말이 그리 많은가? 자네가 원님의 명을 거역하겠단 말인가? 명을 어기겠다면 내 딸을 추포할 것이다. 이방날이 아무리 원님이라고 해도 남의 집 처녀를 죄도 없이 잡아간단 말이오. 임원은 원님 청수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과 이방이 그를 부추겼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이 사령들에게 명령했어요. 아하, 이거 안 되겠구만. 여봐라, 어서 이 집 딸을 끌어내라. 번거지의 육모방망이를 옆구리에 찬 사령들이 방으로 들어가 미랑을 끌고 나왔습니다. 미랑은 갖은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강제로 가마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미랑을 태운 가마는 그렇게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임원과 아들 중호가 가마를 따라 관가로 달려갔지만 매만 맞고 쫓겨났습니다. 억울했지만 어디 호소할 곳이 없었어요. 하여 그 다음날 임원은 아전을 통해 돈과 땅 문서를 바쳤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랑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원님 청수가 미랑이 있는 방으로 찾아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절세미인이구나. 오늘 밤 내게로 와서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원님께서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생이 아닙니다. 그래, 알고 있다. 허니 지금부터 내 소첩 노릇을 하란 말이다. 그러면 너는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느니라.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목소리가 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것 같구나. 밤이 되자 원님 청수는 술상을 차려오게 하고 하인에게 이불을 깔게 한 다음 밖에서 문을 잠그게 했습니다. 자, 오늘 나와 함께 첫날 밤을 치르자꾸나. 그는 능청스럽게 덤벼들었고 미랑은 그를 밀쳐내며 소리쳐 말했습니다.
정이 원한다면 정식으로 육례를 갖춰 저를 맞으세요. 이런 무례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하며 몸부림쳐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렇게 욕심을 채운 원님 청수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 깜짝 놀란 원님 청수는 자신의 손을 그녀의 코에 갖다 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하여 하인과 아전을 불러 치료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원님,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방의 말에 원님 청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처녀를 죽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사령들에게 말하기를 여봐라, 죽은 미랑을 데리고 임원의 집으로 가서 미랑이 자결했다고 둘러대라. 하여 다음날 새벽에 임원의 집으로 미랑의 시체가 옮겨졌고 가족들은 딸의 죽음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던 딸이 송장으로 변한 것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는 사령에게 말하였어요.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되었단 말이오? 잘은 모르겠지만 밤중에 자결을 했는지 기절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결이라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오?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오. 그리고 임원은 미친 사람처럼 관가로 뛰어들어갔어요. 네 이놈, 내 딸을 왜 죽였는지 그 까닭이나 한번 들어보자. 임원의 이런 말에도 원님 청수는 나와보지도 않았으며 결국 임원은 사령들에 의해 관가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미랑을 태운 상여는 동네를 가로질러 북망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고을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어요. 안 됐구만. 원님의 수청을 거절해서 죽은 것이야. 그게 아니야. 수치심에 자결했다고 하던데. 이렇듯 고을 민심은 요동쳤고 장례를 치른 후에도 임원은 하루도 빠짐없이 관가를 찾아가 호통을 쳤습니다. 청수 이놈, 나와서 내 딸을 왜 죽였는지 바른대로 말해라. 원님 청수는 임원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나쁜 소문이 더 퍼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은 임원은 옥에서도 자신의 딸을 살려내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힌 임원은 원통하고 분해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먹지 못하여 결국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원님 청수가 이방에게 말하였어요. 여기서 그놈마저 죽으면 골치가 아프다. 어서 석방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병이 든 임원이 석방되어 집으로 왔지만 이미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여 아들 중호가 유명한 의원을 모셔와서 좋은 약을 써봤지만 임원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임원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갚으라는 말을 남기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른 아들 중호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가슴에 칼을 품고 관가로 갔지만 원님 청수는 한양으로 올라가고 없었습니다. 요번에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내직으로 영전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중호는 오로지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한양으로 가려고 했지만 병석에 있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한참의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말하였어요. 어머니, 잠시 동안 한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한양에? 네, 어머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원수놈에게 복수하려고 그럽니다. 너 혼자 가능하겠느냐? 하나 남은 너마저 잃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편찮으신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기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차가운 땅속에 누워있는 아버님과 누이를 생각해서라도 기필코 원수를 갚아야만 합니다. 알겠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어찌 말리겠느냐. 어미 걱정은 하지 말고 부디 몸조심하거라. 그렇게 중호는 노잣돈을 두둑하게 장만해 집을 떠나면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선 중호는 한양을 향해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한양 근처에 도착한 중호는 입었던 옷을 벗고 누나 미랑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따 자주색 땡기로 묶자 건장한 청년이 절세미인으로 바뀌었어요. 중호는 지금부터 여자 행세를 하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미인을 밝히는 원님 청수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호는 남자지만
누나 미랑을 닮아 얼굴이 예쁘고 살결까지 희었으며 목청까지 미성이라 완벽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하숙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노부부가 중호에게 물었어요. 처녀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한양에서 가무를 배우려고 충청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중호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노파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노파 역시 중호를 딸처럼 잘 대해주었습니다. 한편 중호는 노파의 소개로 가무를 가르치는 선생을 만나 노래와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가무가 출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무를 가르치던 선생이 중호를 불러 말하기를 이제 기생으로 나서도 충분한 실력이 되었구나. 아마도 너는 한양에서도 최고의 기생이 될 것이다. 하여 중호는 작은 집을 한 채 마련해 독립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생이 집을 마련해 놓으면 손님들이 찾아오거나 혹은 대갓집이나 대궐연회에 불려가는 것이었어요. 하여 중호는 원님 청수의 집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청수의 집은 대궐처럼 웅장했고 내직으로 상당히 높은 벼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호는 국희라는 여종을 두었는데 자신보다 한두 살 아래로 하숙집 주인 노파의 조카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생 수업을 졸업하고 종호는 자신의 이름을 설중매라고 지었습니다. 설중매는 글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썼으며 그림과 가야금까지 능했으니 단번에 장안 최고의 명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그러자 설중매를 보기 위해 장안의 남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원수인 청수는 곱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는 법.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며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실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 드디어 청수가 벼슬아치 두 사람과 함께 설중매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여 설중매와 인사를 나눈 청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자네, 나하고 면식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은 법이지요. 설중매는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원수를 만나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자신의 본색을 눈치챌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얼마 후 술상이 차려지자 그들은 술을 마시며 설중매의 가무와 검은 고소리에 넋이 나갔습니다. 이때 청수는 설중매를 향해 음흉한 눈빛을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오호, 우리 옆집에 이런 명기가 있을 줄이야. 천하절세기로구나. 청수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침을 삼켰습니다. 이를 눈치챈 설중매는 청수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청수 일행은 늦은 밤까지 가무를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청수는 혼자 설중매를 찾아왔어요. 이날 설중매는 온갖 교태와 아양으로 청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하여 그 다음부터 청수는 몸이 달아 하루가 멀다 하고 설중매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설중매는 그의 애간장을 녹이며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는 한편 설중매 아니 중호는 청수를 죽이기 위해 남몰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청수에게 몸을 허락하고 소첩으로 살림을 차린다는 명목으로 패물과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청수는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설중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모은 재산이 아버지 임원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수가 애원하며 말하였어요. 이복의 설중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좋은 날을 받아야 합궁의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나으리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네를 기다리다가 말라서 죽을 것 같네. 하여 설중매는 그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합궁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설중매는 그동안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귀중한 재물을 모두 국희내로 옮기면서 비밀에 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궁하는 날이 되었어요.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청수가 들뜬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국희는 어디 갔는가? 오늘 밤 우리의 합궁을 위해 일부러 집으로 보냈습니다. 오, 그래, 잘했구만.
하여 설중매는 문을 안에서 완전히 잠근 다음 청수와 단둘이서 주안상을 차려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얼마 후 취기가 오른 청수가 설중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오늘따라 자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보이는구만. 부끄럽습니다. 자, 이제 그만 마시고 잡시다. 내 나으리 그리하지요? 하여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고 촛불은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하늘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청수는 설중매를 껴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설중매가 청수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부끄러운 청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저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하나가 있습니다. 첫날 밤 남자가 여자 위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남자는 반드시 복상사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만은 여자가 남자 위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저희 집 전통입니다. 오, 그래. 그거 참 이상한 전통도 있구만. 그렇게 하게나. 이에 설중매가 청수의 배 위로 올라가는 순간 시퍼런 칼을 꺼내면서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나를 모르겠느냐? 그 말에 깜짝 놀란 청수가 다급히 말하기를. 이게 무슨 짓인가? 장난치지 말게나. 이놈, 내가 고을 원님으로 있을 때 미랑이란 처녀를 죽였지. 그리고 그 아버지 임원을 옥에 가두었다가 죽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죽은 미랑이 남동생이고 임원의 아들이다. 뭐라고? 내가 그놈이라고. 이제야 날 알아보겠느냐? 그러자 겁에 질린 청수가 말하였어요. 나 좀 살려주시게. 살려만 준다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네. 듣기 싫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내 놈의 목숨뿐이다. 청수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중호는 달려들면서 배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청수는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마침내 숨이 끊어졌습니다. 중호가 그의 배 위에서 일어나는 순간 아버지와 누나의 혼령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이에 중호는 원수를 갚았다며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누이, 제가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자 정신을 차린 중호는 청수의 시체를 뒷마당에 깊이 묻었습니다. 원수를 갚은 중호는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여자 설중매에서 남자 중호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동이 트는 순간 쿠키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쿠키가 중호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아씨, 왜 남복을 하셨습니까? 미안하오. 여자 설중매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오. 원수를 갚기 위해 지금까지 여장남자로 행세하면서 쿠키까지 속였소. 그 말을 들은 쿠키는 깜짝 놀라 중호를 바라보았어요. 쿠키 낭자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와 그대에게 청혼할 테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오. 중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쿠키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하여 중호는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 집과 땅을 모두 팔아서 정리한 다음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쿠키와 혼례를 올리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 하였사옵니다. 부디 구독하여 주시옵소서.